결혼 15년 차였던 박서연 43씨와 남편 김도훈 45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던 평범한 중년 부부였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부득이하게 서연 씨의 친정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그 집엔 서연 씨의 아버지 박영만 74씨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영만 씨는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는 편이었고 성격도 무뚝뚝하고 딱히 간섭이 심한 분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큰 걱정 없이 한 지붕 아래 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 하지만 이사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부터 서연 씨 부부는 묘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도 부부는 아이들을 재우고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김도훈 씨는 요즘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털어놨고 서연 씨는 교육비와 살림살이 걱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요즘 진짜 미치겠어. 팀장놈이 또 내 보고서 슬쩍 해서 실적 다 자기 걸로 보고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그런 인간은 언젠간 드러난다니까. 너무 끌어안지 마. 그 대화는 둘만 알고 있는 아주 사적인 이야기였고 아이들도 잠든 시간에 조용히 속삭였던 얘기였답니다. 문도 닫혀 있었고 TV 소리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도중 박영만 씨가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가 부부를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노은이는 회사 생활이 쉽지 않겠더라. 윗놈이 일까지 뺏어가면 기운 빠지지. 그 순간 도훈 씨는 젓가락을 멈춘 채 얼어붙었고 서연 씨도 말문이 막혔죠. 아버님 그 말씀은 어떻게? 뭘, 표정에 다 써있더만 표정 보면 다 알지. 겉으로는 무심하게 넘긴 말투였지만 부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짧은 눈빛 교환을 했답니다. 그날 밤 나눈 대화가 어떻게 아버지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죠.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었는지, 통신비 청구서에 대해 나눈 단 몇 마디의 대화까지도 다음 날이면 아버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시기였어요. 그 모든 건 부부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서연 씨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우리 방을 엿듣고 있는 건가?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설마는 곧 아주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여겼답니다. 박영만 씨가 던진 한마디, 도훈이는 윗놈이 일까지 뺏어가면 기운 빠지지. 그 말에 박서연 부부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넘겼죠. 아버지가 우리 대화를 들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느낌으로 한 말이겠지. 그날 밤 서연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아이들도 자고 있었고 문도 닫혀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으니 설마 아버지가 들었을 리 없다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저녁 식사 후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교육비 때문에 망설였던 자전거를 장바구니에 담아만 두었죠. 말도 안 하고 결제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가 무심히 말했답니다. 요즘 자전거도 비싸지. 그거야말로 사줄 땐 사주고 말아야지. 너무 오래 끌면 애도 실망하지. 그 말에 서연 씨는 젓가락을 들다가 손이 멈췄고 도훈 씨는 표정을 굳힌 채 아버지를 힐끗 바라봤죠. 말을 꺼낸 적도 없는 자전거 얘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또 한 번은 도훈 씨가 스트레스성 위험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던 날이었어요. 서연 씨는 퇴근 후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건강검진은 미루지 말고 꼭 받아. 요즘 당신 얼굴도 안 좋아 보여. 그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버지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도훈이 너는 위장이 약해 보이더라. 병원 가봤냐? 이쯤 되자 도훈 씨는 더 이상 우연이라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병원에 간 사실을 아내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서연 씨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몰래 듣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도 끔찍했고 현실로 받아들이기엔 괴로웠죠.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촉이 빠르신 거야. 딱 보면 아시잖아. 하지만 도훈 씨는 점점 불안해졌고 그 불안은
집안 구석구석을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는 침실벽 모서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말하지 않은 이야기, 문자도 아닌 단순한 속삭임조차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연 씨가 도훈 씨에게 교육비 압박 때문에 한숨 섞인 농담을 했죠. 우리도 애들 기숙사 보내버릴까? 지방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이 나온 지 이틀 뒤 박영만 씨는 신문을 넘기며 혼잣말처럼 말했답니다. 요즘은 기숙사가 제일 낫지. 서울 집값은 어차피 못 이겨. 그건 더 이상 눈치나 우연이라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느꼈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정말 무언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도훈 씨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답니다. 자신이 말한 기억도 없는 이야기들이 아버지 입에서 불쑥 튀어나올까봐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했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죠. 도훈 씨는 조용히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액자 뒤, 콘센트, 선반 아래. 어쩌면 이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만약 사실이라면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서연아, 우리 방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자. 콘센트나 문틈, 책장 뒤 같은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서연 씨는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지만 그런 일에 손댈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훈 씨의 집요한 태도는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 씨는 혼자 안방 콘센트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가구를 밀어 벽 쪽 공간을 확보하고 드라이버로 덮개를 천천히 풀었죠.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작고 오래된 전자기기 하나. 먼지가 덮여 있었지만 빨간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이게 뭐야? 그 순간 도훈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춰가며 자세히 들여다본 그것은 초소형 녹음기였죠. 지금도 작동 중인 듯 보였고 무음 상태로 조용히 전원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기를 꺼내 비닐봉지에 넣고 서연 씨를 불렀어요. 서연아, 진짜 미안한데 이거 봐봐. 서연 씨는 도훈 씨가 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곤 그대로 얼어붙었답니다. 남편은 방금 콘센트 안에서 꺼낸 녹음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방에서 나온 거야? 응, 그리고 작동 중이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둘 다 이게 누군가의 짓수작이고 장난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에서 침실 콘센트에 저런 기기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 씨는 집 앞 모든 방의 콘센트를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아이들 방, 서재. 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평온해질 수 없었답니다. 서연 씨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도훈 씨는 더 이상 감시를 의심하는 걸 넘어서 어떤 이유로 를 파헤치려 하기 시작했죠.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부부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결정적인 균열. 콘센트 속에서 발견된 초소형 녹음기. 그 사실 하나로 부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침실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그것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현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그날 이후로 김도훈 씨는 아침 출근길마다 현관을 나서기 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거실 시계를 흘깃 보고 부엌 쪽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닫기 전 뒤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습관. 서연 씨 역시 한층 말수가 줄었고 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로 분위기를 넘기곤 했답니다. 하지만 서로 말은 하지 않았어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훈 씨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퇴근길, 회사 근처의 전자기기 매장을 들렀죠. 점원에게 아이 돌보는 용도라고 둘러댄 뒤 초소형 IP 카메라 하나를 구입했답니다.
USB 충전 방식에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모델이었죠. 누구라도 들키지 않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 모양을 한 위장형 제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도훈 씨는 서연 씨에게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답니다. 이걸로 확인해보자. 우리 방이 아닌 서재 쪽에 설치할 거야. 아버님이 서재를 자주 드나드시잖아. 누가 저 기기를 설치했는지 뭔가 단서라도 남길 수 있어. 서연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콘센트 속 녹음기를 떠올리는 순간 그 감정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 그게 우리 둘 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날 밤 도훈 씨는 서재의 책장 뒤 잘 보이지 않는 콘센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USB 충전기로 위장된 그 기기는 눈에 띄지 않는 각도에서 책상과 입구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 고정되었답니다. 카메라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도훈 씨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났을 무렵 부부는 서로 말없이 침실에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다 마음속으로 같은 걸 바라고 있었죠. 그저 오해기를? 그저 우리가 너무 예민했던 것이었기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도훈 씨의 스마트폰에는 새벽 3시 12분 움직임 감지 알림이 떠 있었답니다. 도훈 씨는 서둘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밤잠을 설친 듯한 아버지 박영만 씨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을 살피고 천천히 콘센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낯익은 작은 상자를 꺼내 콘센트 속 무언가를 만지기 시작했답니다. 서연 씨는 화면을 보다가 입을 틀어막았고 도훈 씨는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착각도 오해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도훈 씨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더는 못 넘어가. 도훈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찍힌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동안 그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실수나 착각 같은 여지를 찾고 싶었지만 없었습니다. 영상은 너무도 명확했죠. 새벽 3시,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서재 안에서 아버지 박영만 씨는 손전등을 입에 문 채 콘센트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안쪽을 살펴본 후 다시 밀어넣는 장면. 그 손놀림은 숙련된 듯했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건 실수도 실험도 아니야. 계획적이야. 도훈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서연 씨는 소파에 앉은 채 말도 없이 고개만 떨군 상태였죠. 우리 대화, 싸움, 계획 다 들으셨다는 거잖아. 언제부터였을까?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눈앞이 아득해졌죠. 자신이 친딸인데도 아버지가 자신들을 이런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도훈 씨는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콘센트를 열어보기로 말이죠. 이번에는 단지 녹음기가 있었는지를 넘어서 기기의 종류와 용도까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서연 씨는 처음엔 말렸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드라이버를 건넸습니다. 도훈 씨는 서재 콘센트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뿐 아니라 거기 붙어있던 배터리와 저장 장치, 심지어 블루투스 모듈까지 달린 정교한 장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파는 12만 원짜리 제품이 아니야. 전문가가 쓰는 급이야. 그 순간 도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노인 특유의 의심병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확실히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거야. 목적이 있었던 거라고. 서연 씨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대체 왜 감시하신 거야?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는 아버지뿐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기기를 정리해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아 종이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향했답니다. 조용히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던 박영만 씨 앞에 도훈 씨가 기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박영만 씨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만히 있다가 한 장을 넘기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빛은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아닌 어딘가 당연하다는 듯한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 비닐봉지 속 도청기기들과 전선들, 그리고 그 앞에 앉은 박영만 씨. 짧은 침묵이 흐르고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도훈 씨가 다시 묻습니다. 아버님, 이거 왜 여기에 있었던 겁니까? 그제야 박영만 씨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말 한마디에 서연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우리 방에 도청기를 설치한 게요? 박영만 씨는 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거실 창 쪽으로 둔 채 마치 지난 세월을 끄집어내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니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였어. 밤마다 싸우더라. 말소리는 안 들려도 분위기는 느껴지더라고. 처음엔 그냥 걱정이었다.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내 남편이 큰 소리로 문을 닫고 나가는 걸 봤어. 그날 내가 한참 울더라. 그 말을 듣고 서연 씨는 당황한 듯 고개를 쳤습니다. 그건 그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깐 감정이 올라왔던 거예요? 매번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 쳐도 나는 내가 걱정됐어. 그리고 이내 남편이 혹시 너 몰래 무슨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 아버지 그런 걱정이 있었다 해도 대화를 도청하는 건? 도청이 아니라 감시였다. 난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감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박영만 씨의 말은 정당화에 가까웠고 그의 표정엔 미안함보다 정당한 판단이라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전화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내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어. 그냥 몰랐던 게 무서웠다. 도훈 씨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화를 몰래 듣고 계셨다고요? 침실까지 감시하시면서요? 그건 그래야 뭐라도 알 수 있었으니까. 서연이 너는 항상 괜찮아라는 말만 했잖아. 서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더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연 씨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어려워했고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을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시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아이들 교육 이야기, 사적인 고민들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던 지난 몇 개월을 떠올리자 치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걱정되셨다면 그냥 물어보셨으면 됐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내가 대답 안 할 걸 아니까. 도훈이가 널 힘들게 하는 거면 그걸 내가 먼저 알아야 했다고 생각했다. 도훈 씨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연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그 어떤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가장의 감시와 침묵의 배신이라는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그림자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거실에선 대화가 끊겼고 식탁 위 밥상은 조용히 차려졌다가 조용히 치워졌습니다. TV 소리, 냉장고 모터음, 그리고 아이들 웃음소리 외엔 그 집의 감정이라 할 만한 것이 사라져버렸죠. 김도훈 씨는 더 이상 장인어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무언의 거리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혼자 베란다에 나가 오래도록 하늘만 바라보곤 했죠.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못 믿으셨어요? 왜 제 남편까지? 나는 그저 너한테 또 상처 갈까봐 그랬다. 그 상처 결국 아버지가 직접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박영만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며칠 후 도훈 씨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짐을 싸던 그의 손을 서연 씨가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가는 거야? 서연아, 난 당신이 아버님을 용서하든 말든 존중할 거야. 하지만 난 이 집에선 더는 당신을 지킬 자신이 없어.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며 수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 이유로 마주선 건 처음이었죠. 서연 씨는 결국 남편의 손을 놓았고 도훈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둘째는 말없이 손을 흔들었고 첫째는 눈치를 챘는지 슬그럽게 말했죠. 외할아버지 집은 너무 조용해 좀 이상했어. 남겨진 박영만 씨는 그날 이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끊고 TV도 꺼둔 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서연 씨는 가족 사진이 빠진 거실 벽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감시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했는데.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그래서 때론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딸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위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못했던 한 노인의 선택. 그 선택은 결국 보호가 아닌 감시로 이어졌고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딸을 지키려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들을 수 없던 진심을 그는 기계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부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족이란 이유로 침해받은 사생활,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당한 감시의 현실은 단순한 의도로는 용서받기 어려운 상처였을 것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배우자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의 의심이 만든 파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 씨가 아버지를 끝까지 품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도훈 씨처럼 단호히 등을 돌린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가족이라면 다 용서돼야 한다는 말, 이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옳았다고 느끼셨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집의 속사정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